안녕하세요. 라이브 모파 시청자 여러분. 유난히 추웠던 올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새봄을 맞이하는 요즘입니다. 네, 오늘은 따뜻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네, 바로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려운 이웃 나라들을 교육, 의료, 건설 등 여러 분야를 통해서 서로 돕는 개발협력 외교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협력국 박은하 국장님을 모시고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신 코이카의 손동훈님 모시고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옷차림이 봄 날씨처럼 화사하세요. 네. 네, 먼저 개발협력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구상에는 아직 그 빈곤과 저개발의 그 고통을 받는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나라들이 경제 개발도 이루면서 사회 개발도 해 나가려면은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이제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제 사회가 다 힘을 합쳐서 그런 나라들이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것을 개발협력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라이브 모팟의 젊은 시청자들은 경험하지 못하셨겠지만요. 이 우리나라도 지금과 같은 발전을 이루기까지 많은 개발 원조를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원조를 받는 나라를 어려운 말로 이 수원국이라고 하죠. 국장님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은 역사가 굉장히 길고요. 네. 그리고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1945년에 해방과 동시에 그 외국으로부터 이제 고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1950년에 이제 한국 전쟁 발발했을 때, 그 피난민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네. 전후 복구 이런 데 많은 이제 국제 원조가 들어왔죠. 특히 이제 미국과 일본과 같은 이제 우리 우방국들 그리고 유엔 기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받았던 거는 한 127억 불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3조에 해당되는 13조 큰 원이요? 금액을 받았습니다. 제가 196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다닐 당시에 교과서라든지 학교에서 주는 급식이라든지 그리고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거든요. 제가 한번 표를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표를 어떻게 보면서. 네. 1945년에서 60년 이 당시에는 저희가 정말 가난에 시달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던 때예요. 이때는 이 이제 외국으로 받은 무상 원조로 우리 국민들의 보건, 기초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요. 네. 여기 보이는 표에서 파란 것은 무상으로 받은 것들입니다. 60년대까지 네. 전부 그리고 무상이네요. 전부 다 무상이죠. 네. 그리고 이제 빨간 표시는 이제 우리가 돈을 빌려온 거, 유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60년대부터 저희가 경제 개발을 하면서 돈을 빌려와서 우리 이제 인프라, 고속도로를 짓고 포항제철을 건립하고 하는데 이제 그 돈을 썼고요. 그리고 저희가 90년대에는 이제 원조가 상당히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경제 성장을 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1999년도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원조를 받고 원조국으로부터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 영광스러운 순간인데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가 해외로부터 수원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이 더 어려운 국가들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원조를 받으면서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를 조금씩 지원을 했었거든요. 네. 저희 원조를 하는 공여구의 역사도 상당히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로 한 것은 1963년에 63년부터요. 미국의 개발처 USAID라고 불리죠. 우리의 네. 코이카와 같은 기관인데요. 거기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개도국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불러서 연수를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70년대에는 제가 냉전 시대였죠. 네. 그때는 이제 남북 대치 관계의 측면에서 좀 더 외교적인 목적으로 소규모의 원조를 했었고요. 네.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는 1991년도
코이카를 92년도. 설립하면서부터 네. 본격적으로 다른 나라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표에 보시듯이 1990년도에는 네네. 우리가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원조는 상당히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쵸. 동시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본격적인 원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네. 저희가 OECD의 그 선진 공유국들 네. 내 모임인 개발 원조 위원회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선진 공여국의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여국으로서의 역사가 굉장히 기네요, 생각보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 수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된 이후에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나요? 여기 한번 표를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예, 네. 표를 보시면서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우리가 총 62억 4천만 불 규모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양자, 다자가 나오는데요. 양자는 우리나라가 A라는 나라를 직접 지원해 주는 거고 다자라고 하는 것은 국제기구, UN 등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걸 다자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양자를 통해서 지원한 것이 한 70%, 그리고 UN이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이런 기구를 통해서 지원한 것이 한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표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유상하고 무상을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이제 현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상이라고 하는 거는 개도국 국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빈곤 퇴치에 네. 투자하는 그런 이제 원조가 되겠고요. 유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차관으로서 돈을 빌려주는 네, 거를 의미를 빌려주는. 합니다. 그래서 무상 원조를 한 60%, 그리고 유상 빌려준 돈이 한 4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유무상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네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사례가 특별한 사례인가요? 특별할 뿐만 아니라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정말 있습니다. 유일한 사례예요? 예, 국제사회가 이런 공적인 원조를 시작을 한 것은 2차 대전 이후입니다. 네. 2차 대전에 이제 전쟁의 그 피해국들을 복구를 하고, 그리고 신생 독립국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조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 많은 원조를 받은 나라 중에서 저희가 OECD 선진 공여국 그 클럽에 가입한 공식적으로 선진 공여국이 된 유일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유일한 국가라니 정말 좀 뿌듯한데요. 네, 그럼 작년에 이 부산에서 세계 개발 원조 총회라는 이 대규모 행사가 개최됐었죠. 우리가 공여국으로 전환된 이후에 최초로 이제 열렸던 회의라고 알고 있는데요. 당시 세계 원조의 새 틀을 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부산 세계 개발 원조 총회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부산 개발 원조 총회는 재작년 10월에 개최가 됐었고요. 네. 그때는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OECD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들이 다 그 회의에 왔었고,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총리, 루안다의 대통령 이런 이제 각국 정상들도 왔었고요. 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같은 이제 그 강요들도 대거 참가했죠. 160여 개 국가에서 정상과 강요들이 참여를 했고요. 정부 대표뿐만 아니라 한 100여 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네. 왔고, 그리고 그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NGO 대표들이 한 3,000여 명, 네. 그리고 민간 기업 대표들까지 모여서 개발과 관련돼서 주는 나라, 받는 나라, 그리고 시민사회, 국회, 모든 그 행위자들이 모인 최대의 포괄적인 개발 협력 회의였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또 그 회의에서는 실질적으로 원조를 통해서 개발에 성공한 그 증거로서 네. 그 모범 케이스로서 한국이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개최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세계 뭐 주는 나라, 받는 나라 모든 나라들한테 정말 희망으로서 네. 우리가 모델이 되었던 회의가 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더 앞으로 더 공여국으로의 그 의무감이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부산 총회에서 합의된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사항들이 합의가 됐는데요. 크게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개발 효과성이라는 새로운 국제적인 그 개발 협력의 하나의 틀을 짰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원조를 위한 원조가 원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조를 통해서 개발이라는 성과를 가져오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는 나라, 받는 나라, 국제기구, 시민사회가 각각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규범과 전략을 짠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개발 효과성이라는 하나의 큰 규범과 각 나라면 나라, 아니면 기구면 기구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한 그 약속, 공약 사항들을 이제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의 성과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개발이라는 것이 각자 이렇게 뭐 따로따로 개발 원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모든 나라들이 파트너십을 형성을 해야지 네. 이제 개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엔이나 NGO나 그리고 민간이나 다 함께 모여서 정말 글로벌 파트너십을 형성하자라고 해서 부산 총회에서는 개발 효과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조직체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새로운 조직체까지 또 탄생을 하고. 네. 네, 이제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저 같은 젊은 층들은요, 사실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로만 들어서 알고 있지, 사실 그 변화상에 대해서 체험을 잘 해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개발도상국 국무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연수하면서 경제발전의 노하우를 배워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먼저 그분들의 인터뷰 영상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What we learn here, we will try to implement this in our country. But as you know, our country is an undeveloped country. We are getting developing, and it will take some long time maybe. But we will try to do this. The help of the government of Korea and KOICO too. Thank you. Today's lecture, particularly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is very much important for our country, and I think today's deliberation by your professor was very lucid, very meaningful, and if we can cooperate with KDI about these public-private partnership issues, then it will definitely benefit our efforts for development of our country. Sabah is very nice to travel and very comfortable. And I think very safety also. There is no traffic congestion. That is the very good communication. 네, 우리나라의 발전상이 정말 많은 나라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은 어떤 프로그램들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코이카에서 오신 손동훈님께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코이카는 개발도상국 국무원들을 대상으로 연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수 사업은 우리나라의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분야의 경험과 기술 공유로 개도국의 역량 개발과 제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약 280여 차례의 연수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지금까지 약 5만여 명이 코이카 연수에 참가를 했었고 올해는 약 4,500여 명이 이를 위해서 한국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아까 원조 수원 공여국으로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ODA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공적 개발 원조라고도 하죠. 이 말이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세계 그 빈곤 퇴치를 위한 개발 협력은 네. 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NGO들도 다 함께 참여를 하죠. 네. 그 중에서 정부가 하는 것을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합니다. 정부가. 공적이란 말은 민간이 아니고 정부가 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개발이라는 말은 그 목적이 그 상대방의 개발을 위하는 것이라는 거고 네. 그리고 원조라는 거는 도와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부가 다른 나라를 그 나라의 개발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그것을 네.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합니다.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좋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의 공적 개발 규모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나요?
저희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네. 주는 나라로 됐다는 건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그쵸, 일이지만은 네. 제가 어느 정도 규모를 주느냐 하는 건 아직까지 상당히 좀 미약한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2011년도 기준으로 본다면은 약 13억 불 정도 13억 불이요? 지원을 이제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 국민 총 생산 대비로 보면은 네. 0.12%에 해당이 됩니다. 0.12%. 그러면 OECD의 그 선진국들에 모이는 나라 중에서는 네. 저희가 꼴찌에서 두 번째, 아직까지는 최하위권입니다. 아직 최하위권이군요. 아직 저희가 공유국의 네.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 규모 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상당히 지금 미약하고요. 네. 저희 정부에서는 2015년까지는 0.25%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0.25% 여기 표가 나오네요. 네. 국제사회의 경우에는 이제 0.31%가 평균입니다. 근데 저희가 31%요? 아직까지는 0.12%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 작고요. 네. 그리고 국민 1인당 ODA를 보더라도 네. 다른 나라들 경우에는 뭐 150불 그리고 1년 이제 원조하는 이제 평균치가 네. 우리나라 국민은 국민 1인당 27불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규모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규모뿐만 아니라 저희가 원조의 그 질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조의 이제 질을 이제 높이기 위한 하나의 이제 협의 과정이 네. OECD에 서 하는 피어 리뷰라는 게 있습니다. 동료 평가. 네. 원조를 주는 피어 나라들끼리 리뷰요? 네. 서로 그 정책을 보고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하고 네. 그리고 그 개선을 위해서는 어떠한 개선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권고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OECD 다학의 그 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이후로 작년 말에 처음으로 OECD에서 동료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 동료 평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부산개발 원조 총회도 하고 그쵸. G20에서 개발 의제도 주도를 하고 네. 이런 그 국제적인 리더십에 대해서는 크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쵸. 예, 네. 그러면서도 우리 한국의 ODA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통합적으로 돼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비구속화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권고 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네. 갈수록 어려운 단어가 많이 튀어나오는데요. 네. 이 비구속화가 뭔가요? 어렵죠? 사실 비구속화에서 살짝 막혔어요. 구속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좀 이제 더, 원조를 네. 줄 때 내가 이렇게 주는 원조를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네. 우리 물자를 줘야 된다든지 네, 이런 네. 주는 나라의 것하고 직접적으로 조건을 붙이는 네. 그런 걸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비구속화라는 거는 원조를 줄 때 그리고 공개 입찰을 해서 네. 원조를 받는 나라들도 그 사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입찰 과정을 거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네. 우리가 하는 원조 사업에 그 원조를 받는 나라들의 기업이나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함으로써 그 나라의 영향력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원조를 비구속화함으로써 비용 대비 효과를 높여라. 라는 그 하나의 국제적인 규범입니다. 근데 다른 다학 국가들은 조금 전에 표에도 나왔다시피 비구속화 공개 긍정을 입찰을 하는 것이 86%고요. 86%요? 83%고 네. 저희 나라 경우에는 36%입니다. 네, 우리나라 네. 36%. 그래서 저희는 목표는 100% 비구속화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네. 그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국장님. 국장님, 제가 여기서 좀 엉뚱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이런 공적 개발 원조가 필요하긴 하지만요.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먼저 도와드리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왜 공적 개발 원조 꼭 제공을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그 나라에도 사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저희를 도와줬습니다. 맞아요. 한번 저희가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를 작년 말에 했는데요. 네. 그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여기에 보면은 왜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와줘야 하는가에 많은 분들이 이제 답을 주셨어요. 네. 제일 많은 것이 국제적인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쵸. 많은 분이 대답해 주셨어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우리 국민의 수준이 참 높다. 네. 왜냐하면은 국제적인 평화하고 안정은 정말 지구촌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빈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테러가 생기는 거고 뭐 환경이 파괴되는 거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그 측면에서 우리의 의무라고 보는 거죠. 네. 세계 뭐 많은 나라에서 아직까지 아이들이 태어나서 뭐 설사라든지 네. 이런 병으로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 설사라는 병. 뭐 이런 것들은 정말 21세기에 우리 네. 인류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될 문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이제 인도주의적인 측면도 있고 또 아까 그 표에 보면은 그 인식 조사 결과에 보면 우리도 과거에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돌려줘야 될 때다. 때다. 네, 그것도 참 저희가 다른 나라를 도와줘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이게 우리의 수출이나 투자 확대, 경제 협력에도 네.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아, 많은 분 답해 주셨는데요. 그 원조를 하는 직접적인 목적은 그 나라를 도와주는 거지만 그쵸. 간접적으로는 그게 우리 경제 창출에도 도움이 되죠. 우리가 그 나라를 정말 열심히 진정성 있게 도와주면 아 한국이란 나라는 참 좋은 나라라구나라는 인식이 생길 거고 그 우리 기업이 가서 활동을 하고 네. 우리 물건을 팔고 하는데 도움이 이제 되는 거죠. 여러모로 그래서 정말, 간접적으로 이제 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지구촌의 미래를 위한 투자 그리고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격을 올림으로써 결국 우리의 국력을 네.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뭐 아주 핵심적인 네. 외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 빼놔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 그럼 이번에는 손동호 씨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최근에 유명 연예인들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이 월드비전 같은 NGO 같은 활동이 이제 두드러지고 있잖아요. 이 코이카에서 일하시면서 최근에 인식이 정말 많이 확대됐구나라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청년들이 NGO나 코이카를 통해서 해외 봉사 파견에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이제 비단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르신, 심지어는 퇴직하신 70대 어르신들까지도 해외 봉사 활동에 대해 많이들 문의를 해오시더라고요. 최근에는 MBC 코이카의 꿈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송이 되었었죠. 네네. 예, 그것 때문에 저희 회사가 꽤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저도 알게 됐어요. 예. 네. 저희 회사가 판교에 있는데요. 네. 저희가 점심 식사를 할 때 코이카라고 예약을 했더니 어떤 음식점 사장님께서 점심값을 할인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좋은 일 하시잖아요 하시면서요. 네. 그때 느꼈죠. 지상파의 힘이 대단하긴 하구나. 네. 예, 근데 그때 그분이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코이카는 여의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분은 코이카가 MBC 산하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네, 어쨌거나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주제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생소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구촌의 빈곤 퇴치는 뭐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정말 개인도 기관도 이 지구촌의 빈곤 문제 일을 타파하는데 좀 기여해보겠다. 나도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국민 배우 김혜자 선생님도 네. 아프리카 아동 구호 열심히 하고 네, 계시고요. 유명하시죠. 네. 그리고 안성기 씨 네네. 유니세프 홍보대사로서 정말 네, 많은 맞아요.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많이 좋아들 하시는 장동건 씨. 장동건 씨가 이제 세계 식량 계획의 홍보대사고요. 네. 그래서 그 작년에는 그 DR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네. 식량 전달식에 직접 참가를 하셨어요. 직접 전달도 네. 해주셨어요? 와. 네. 이 개발 협력에 관심 있는 누구든지 개발 협력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개발 협력 연대가 출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개발 협력 연대는 개발 협력에 참여하고자 하는 네.
NGO 그리고 우리 학계 네. 그리고 민간 기업까지 다 참여해서 정말 각자가 갖고 있는 힘을 한번 합쳐서 이 역량을 결집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데 정말 잘 해보자, 효과적으로 네네.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뭐 병원을 짓는다 할 네. 때 그 나라에 병원을 짓는 거는 코이카가 잘 할 수 있고 또 병원을 운영하고 의료진을 양성하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네. 가서 한다면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주민들의 어떤 보건, 위생, 교육 네. 이런 것들은 NGO에서도 잘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또 의료품을 뭐 제공한다든지 의료기기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건 우리 기업에서 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각자 정말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패키지로 잘 파트너십을 통해서 하자라는 의미에서 개발협력연대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작년 저 화면에 보시죠. 네.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저희 한국에 8월에 오셨을 때 그 계기에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 개발협력연대를 출범시켰습니다. 정말 총체적으로 다 같이 원조에 도움을 주시는군요.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한국 청년들의 해외 봉사활동 현황과 또 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코이카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동호 씨, 이 코이카의 어떤 기관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코이카는 우리 정부의 개발도상국 무상 원조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1991년에 설립되었고요. 각 지역의 프로젝트 사업, 그리고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해외 봉사단 파견, 개발조사, NGO나 국제기구 협력 사업 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 같은 NGO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코이카의 사업 기금은 정부 출연금, 다시 말해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장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코이카 해외 봉사단은 매년 얼마나 파견이 되나요? 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1990년을 시작으로 첫 해 44명을 파견했던 것이 2000년도 들어와서는 한 해에 100명을 넘게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코이카 봉사단 그리고 중장기 자문단 등을 모두 합해서 1000명이 넘게 파견되었고요. 현재 82기 해외 봉사단 선발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41개국에서 약 1,400여 명의 봉사단원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5일에 코이카가 파견한 해외 봉사단이 드디어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만 명이요?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요, 이 봉사단도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던데, 이 코이카 해외 봉사단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선발 시기나 선발 기준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해외 봉사단 선발은 사실 연중 상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이카 봉사단원만 총 860여 명을 파견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직종은 교육, 그리고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등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퇴직 인력을 위한 중장기 자문단 선발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웃 나라를 돕는 일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으니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활동폭이 넓어져서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여기 사진 보니까 이건 봉사단들 사진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로 파견된 봉사단원과 마을 아이들이 태권도 포즈를 취하고 있네요. 예, 이 사진은 태권도 그리고 공예 분야로 파견된 두 단원이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부모가 없거나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알파벳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장님, 저기 아이들 되게 신나 보이죠? 아, 그러네요. 네. 네, 되게 신나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 사진은 세네갈의 요리 분야로 파견된 단원이 요리반 학생들과 쿠키와 케이크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저 케이크 보니까 케이크에 월드 프렌즈라고 써있는데 저거 케이크 맞죠? 되게 크다. 예, 떡 케이크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떡인가요, 저거? 예, 좀 그래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 봉사 활동을 하려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영어 잘 못하는 경우 괜찮을까요?
예, 사실 많이들 이런 질문을 해오십니다. 네. 영어를 잘 해야만 갈 수 있는 거냐? 예,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저희가 선발 후에 3주간의 국내 교육 그리고 8주간의 현지 적응 훈련 교육을 통해서 현지어를 가르쳐 드리는데요. 그때 배우신 현지어로 실제로 활동하시게 되고요. 유창한 현지어로 무사히 2년간 의사소통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부분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더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코이카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현지어도 배우고 봉사활동도 하고 일석이조네요. 네. 네, 동호 씨께서 해외 봉사단 활동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활동 하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2007년부터 2년간 방글라데시의 수도에 있는 다카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다카대학교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와 같은 방글라데시의 제1의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카대학교 어학당에 코이카가 한국어 센터와 도서관을 설립하였고 저는 그 이후에 코이카 해외봉사단원으로 파견이 되어서 한국어과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은 네, 저기 사진 보이는데 혹시 동호 씨 맞으세요? 예, 저 맞습니다. 예. 현지 차림으로 아주 딱 진짜 현지 차림으로 계시니까 못 알아보겠어요. 예, 그렇죠. 저도 가끔 못 알아보겠어요. 예. 네. 여기는 한국어 센터에 코이카가 설립한 도서관인데요. 예, 제가 파견되자마자 찍게 된 사진입니다. 아직 책이 많이 들어있지는 않네요. 예. 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 사진은 2008년에 있었던 한국어 말하기 대회 사진입니다. 예, 다카대학교 강당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말하기 대회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사진입니다. 한복을 입고 있어요. 예. 어때 보이세요? 어울려요? 또 의외로 어울리는데요? 사진 네. 보니까? 예, 저는 이제 방글라데시 전통 의상인 샤리를 입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예, 이따 사진 또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요. 근데 사진 보니까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열의가 좀 높아 보이는데 어때요? 참여도가 괜찮았나요? 예. 제가 파견되었던 2007년 당시에 방글라데시에 이제 한국으로 일을 하러 오시려는 분들이 한국어로 굉장히 많이 배우기 시작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어학당에 있는 다른 과에 비해서 저희 정원이 거의 2~3배 이상 많은 상태였거든요. 두세 배나요? 예. 열기가 굉장했습니다. 뿌듯한데요. 네, 그 다음 사진도 함께 만나보실게요. 네, 이 사진은 뭐죠? 이건 예, 이 사진은 제가 활동 중에 방글라데시의 무슬림 축제인 이드 기간에 제가 친구 단원이 일하고 있는 기관을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이드요? 이드 축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드라 함은 무슬림 명절 중에 저희 한국으로 치면 설날처럼 가장 큰 무슬림 명절인데요. 예, 이때는 고르반 이드라고 해서 각 집에서 소나 염소를 길거리에서 잡아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소랑 염소를 잡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뒤에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시골 마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집 구조가. 예, 지금 보시면 이 마당을 중심으로 3면이 전부 집인데요. 그 집에 모두 친척들이 다 살고 있는 대가족의 형태였어요. 저 많은 인원이 다 한 가족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모여있는 이 분들이 전부 한 가족이에요. 오순도순해 보이는데요. 네, 근데 동호 씨는 이 해외 봉사단 활동 어떻게 해서 참여하시게 됐나요? 뭐 특별한 계기 있으셨어요? 네.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진로를 고민할 당시에 참 나름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철학이라면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것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소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는 했었습니다. 멋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방글라데시로 지원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럼 어디로 지원을 하셨어요? 예. 제가 전공이 중국어라 1, 2, 3지명 다 중국어 관련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예, 그런 지역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다 떨어지고, 예, 방글라데시라는 사실 당시에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도 흐르는 대로 한번 가보자 결심을 하고, 예, 결정을 했는데, 네.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은 아예 업으로 삼고 있네요. 네, 그렇게 해외 봉사단 활동을 방글라데시에서 하시면서 가장 크게 얻은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또 뭐 해외 봉사단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얻은 거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가 가장 크게 얻은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네. 그 기도 소리를 아잔이라고 합니다. 아. 예, 동네 모스크 옥상에 있는 스피커에서 아잔 소리가 라이브로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예, 첫 아잔이 새벽 4시 반에 있어요. 4시 반이요? 네, 처음에는 조금 요란해서 깨다가 일주일쯤 지나니까 아예 소리 자체가 안 들리게 아, 되더라고요. 네. 예. 또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람인데요. 네, 제가 6년 전에 한국어를 가르쳤던 학생 몇몇이 지금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고요. 와. 한 명은 유통회사에서 방글라데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유통회사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친구들이 제가 현지에 있을 때 장 보는 거, 생활하는 거 모두 상당한 도움을 많이 주었는데요. 저도 이제 한국에 와 있는 그분들을 도와주면서 서로 오랜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으로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저 사진은 어떤 거죠? 예, 왼쪽에서 보시는 사진은 제가 제일 처음에 파견이 되었을 때, 마이크. 예, 제일 처음 파견이 되었을 때 초급반 학생들입니다. 아. 예, 제 첫 학생들이죠. 예, 저분들 중에 한 분이 지금 한국에 와 계시는 거고요. 예, 그 옆에는 또. 예, 네. 우측에 보시는 사진은 제 선임 단원 2분하고 예, 사서로 일하셨던 한 분, 예,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예. 뭔가 네 분의 포즈가 굉장히 비장해 보이는데요. 네. 그럼 이 해외 봉사단 이후에 코이카 공채를 통해서 코이카의 직원이 되셨잖아요. 이 해외 봉사단 활동이 코이카의 직원이 되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먼저 코이카 공채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코이카는 매년 1회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상관없이 논술 그리고 영어 위주의 필기 시험을 통해서 열린 채용으로 신입 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해외 봉사단원 2년 임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들에게는 필기 시험에서 상당 부분 가산점이 있게 되는데요. 예, 저는 또 입사 직후에 방글라데시 프로젝트 사업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출장을 가거나 현지 공무원들의 초청 연수를 할 때 현지어가 가능하니까 일단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네. 업무나 인간관계가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예, 사실 방글라데시에서의 2년은 진짜 다사다난했지만 그 시간이 밑거름이 돼서 회사 생활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부분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또 해외 봉사단원 파견자들이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취업을 한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현재 케냐나 그리고 콜롬비아, 이집트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팔이나 볼리비아, 티니지 등에서 창업을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직접 창업까지요? 예, 사진을 보시면 네, 티니지에서 근무하셨던 나현정 씨는 지금 수도인 티니스에서 르밤부라는 아시아 식당을 여셨습니다. 야. 보시는 사진은 그 식당의 사진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께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네, 유스트림 채널이나 외교부 SNS 채널을 통해서 답을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선착순 10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8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글로 맞춰주셔도 되고요. 영어면 더 좋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힌트 좀 주시죠. 네, 2001년도에 새천년을 저희가 맞았죠. 그쵸. 새천년을 네. 맞아서 국제사회가 이제는 정말 빈곤 없는 지구촌을 만들자라는 네. 그런 기치 아래 새로운 그 새천년 개발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네. 8가지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네. 8가지. 그래서 그 8가지 목표를 형상화한 거예요.
네. 아, 알록달록 예쁜데요. 네, 일단 그 2001년에서 2015년까지 15년 동안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될 공통의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주로 보건하고 교육 네, 부분, 보건, 네. 교육 부분. 힌트 지금 충분히 막 주시고 그리고 계신데요. 빈곤 퇴치, 네, 빈곤 퇴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사회 개발에 초점을 두고 이 기본적인 역량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저희가 새천년 목표를 설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 볼 때 새로운 도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쵸. 그래서 사회 개발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네. 기후 변화라든지 그리고 기후 변화. 경제 성장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이 개발이 골고루 사람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굉장히 편중 있게 되더라 네. 하는 그 불균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불균형의 이제 문제까지. 새로 대두가 되기 시작해서 네. 이 새천년 목표 이후에 2015년 이후에는 국제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실 것인가 하는 그런 새로운 논의가 지금 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히트를 아주 팍팍 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포스트 2015 개발 의제 설정이 앞으로 국제사회의 15년간 개발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국제사회의 포스트 2015 네. 이 개발 의제 설정 준비 어떻게 되고 있나요? 2015년 이후에 이 지구촌의 개발 의제를 설정하는 거는 유엔을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유엔 사무총장께서 전 세계에 27명의 저명 인사들을 고위급 패널 위원으로 지명을 하셨어요. 네. 거기에 저희 나라의 전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한 장관이 네. 다른 그 나라들의 저명 인사들과 함께 그 패널에 참여를 하고 계시죠. 그 패널에서는 이제 2015년 이후에 2030년까지 전 세계 개발 그 방향을 설정하는 보고서를 네. 만들어서 올해 6월에 유엔 사무총장께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께서는 그 보고서를 받아서 유엔 총회에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이제 제출할 거고요. 네. 그 보고서를 기초로 정부 간의 협상 과정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협상 과정 정말 치밀하고 또 어려운 작업들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네, 개발 외교의 큰 방향이 결정되는 거군요. 지금 저희 제작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정답 올려주시고요. 네,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나라가 고위급 패널로 참가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이번 포스트 2015 패널 활동은 한국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사회의 개발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오피니언 메이커로서 오피니언 메이커. 정책 결정자로서 네.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위상을 이제 반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부산개발 원조 총회하고 G20 의제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온 그 에젠다들을 2015년 이후에 국제사회 개발 목표 설정하는 과정에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스스로의 개발 그 성과, 네. 경험 이런 것들을 그러한 과정에 반영시킬 수도 있다는 기여할 수 있는 네. 글로벌 에젠다 세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네. 네. 이 우리나라가 어느덧 국제사회의 의제 설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기쁜데요. 네, 포스트 2015 개발 의제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뭐 지금 이제 협의가 시작이 되는 단계고요. 네. 또 이제 앞으로 한 2년 정도의 협상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15년 이후에 그 새로운 목표는 이렇게 설정이 될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제 시기상조인 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8개 아까 MDG 네. 새천년 개발 목표 그동안 해왔던 것을 교훈으로 해서 어떤 것들은 앞으로 더 해나가야 되고 어떤 것들은 새로운 목표가
부처가 추가가 돼야 되고 어떤 새로운 방식이 도입이 돼야 되는가 하는 뭐 논의 과정이 남아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기존의 MDG라는 것은 사회 개발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네. 이제는 포용적인 경제 성장, 경제 성장이 경제. 모든 계층, 소외되는 계층 없이 모든 계층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네. 그 경제 성장이라는 측면,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측면, 그러니까 환경과 경제 성장과 사회 개발이 같이 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네.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께 아까 보여드린 사진, 이제 뭔지 아시겠죠? 국장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의 8개 목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었는데요. 국장님께서 정답 하나씩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1번은요. 절대 빈곤과 기아를 감소시키자는 목표입니다. 네. 2번은 모든 아동들에게 초등학교 교육을 보급하자는 것이고요. 연필 모양 딱 보니까 네,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3번은 여성 표시죠. 네, 네, 남녀에서 여성의 표시입니다. 그 성평등을 추진하고 여권을 신장하자는 여권 겁니다. 신장이요? 네, 여성 권리. 그리고 4번은 유아 사망률을 감소시키자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은 산모 사망률,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는 그 사망률을 지금 상당 부분 감소시키자는 거고요. 그 6번은 에이즈,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을 퇴치하자는 겁니다. 네. 그리고 7번은 환경의 지속성을 확보하자는 거고요. 네. 그리고 8번은 이 모든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범세계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파트너십까지. 네. 네. 많이 네. 맞추셨나요? 저는 뭐 절반 좀 넘게 맞춘 것 같긴 한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선착순 10분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럼 다음에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글로벌 재난구호 협력 활동인데요. 먼저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 40-member South Korean rescue team I experienced have been previously performed relief work in quick zones in Cambodia, Turkey, and Thailand. Araw-araw nadadagdagan ang mga nakikitang bangkay na biktima ng Bagyong Pablo sa New Bataan, Compostela Valley. El gobierno de Corea hizo entrega de ayuda humanitaria como muestra de solidaridad para apoyar a los miles de damnificados que dejó la tormenta Ida. 출발 직전에 발생하는 문제를 걸러내기 위해서 간단한 진찰하고 문제 있는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정부가 태국 정부와 공동으로 오는 5월 초에 태국에서 대규모 재난 구호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훈련을 위해서 오늘 모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수중에 가라앉은 침선이나 물건을 이렇게 또 탐색 장비로 탐색할 때 또 이 기동 장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식료품하고 의료 장비, 의료기기, 그리고 119 중부단에서 사용하는 구호 장비들입니다. 신속한 출동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유관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환경오염이나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테러나 내전 등으로 각종 재난이 더 크게,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재난의 피해를 당한 나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개발협력 외교의 중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런 때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지금 홍수나 지진이나 그리고 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죠. 네, 그런 피해를 당하면은 그 나라 스스로의 힘으로 복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재난에 대처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재난이나 어떤 그 분쟁이 발생한 나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인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제 재난의 어떤 그 규모나 그 지원 필요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것인가 정하게 되는데요. 일단 구조대를 파견하거나 그리고 의료팀을 파견하거나 고물자를 전달하거나 하는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도에는 IT에 큰 재난이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2011년도에는 가까운 나라 우리 이웃 나라 일본에서 지진 해일이 일어나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나라에서 이제 구조대를 파견을 하고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리아 사태로 인해서 시리아 난민이 대거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난민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그 시리아 난민 사태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 우리 긴급구호대는 어떻게 출동이 되나요? 2010년도에 저희가 IT 그 지진이 났을 때 처음으로 구호대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때 파견할 때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 긴급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생명을 구하느냐 못 구하느냐 하는 것이 1분 1초를 다투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조대를 파견할 때는 24시간 내에 파견이 돼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IT까지 24시간 내에요? 그러니까 IT까지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래서 24시간 내에 파견하는 체제를 저희가 지금 이제 구비를 했는데요. 일단 큰 재난이 났다 하면은 외교부 장관이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국방부, 소방방재청 이런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해외 긴급구호 협의회가 개최가 되고요. 이 협의회에서 구조대를 파견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국방부라든지 119 구조대라든지 이런 데서 신속하게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군순송기를 한다든지 해서 24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24시간 내에 출동이 가능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네. 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국장님 아까 저희가 봤던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이 그런 해외 긴급구호 훈련 영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외에 이제 긴급 구호를 잘 하기 위해서는 사실 모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 내에서 어떤 재난이 났을 때를 대비를 해서 가상 훈련을 실시를 하는데요. 그 ARF를 중심으로 합니다. ARF라는 거는 아세안 지역 포럼이라고 해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 27개국들이 모여 있는 협의체인데요. 거기에서 1차 모의 훈련은 필리핀하고 미국이 공동 주최를 했고요. 그리고 2차는 일본하고 인도네시아가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재작년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태국하고 공동으로 모의 훈련을 주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재난구호 훈련에 여러 국내 기관들도 함께 참여를 하잖아요. 이 각각의 역할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번 모의 훈련은 이제 외교통상부가 전체적인 기획 총괄 역할을 이제 맡게 됐고요. 네. 그리고 중앙 11대 구조대, 국방부,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코이카 등을 포함해서 총 11개 부처 및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인재를 서로 분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중앙 11대 구조단은 태국과 함께 탐색 구조 훈련 시나리오 이제 계획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의료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 계획을 수립해서 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은 군 수송기를 이용해서 구호대를 어떻게 수송하며 현장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맡게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나눠서 업무를 맡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구호 현장에 코이카도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코이카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요? 예, 재난구조 상황에서 코이카는 주로 물류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파견자 선정부터 시작해서 구호금 그리고 구호 장비, 의약품, 식품 등의 긴급 구호 물자를 조달하고요. 그리고 NGO와 연계한 정보 제공 활동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지역에 있는 코이카 해외 사무소는 긴급 구조대의 숙박이나 차량 그리고 통역, 구호 물자 통과 등을 총괄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국장님, 그런데 코이카의 지원 사업과는 또 별개로 또 다른 개도국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거죠? 저희가 개도국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 예산만으로는 상당히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혁신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예가 항공권 국제 항공권에 대해서 1,000원씩을 부과하는 빈곤 퇴치 기여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이 한 번 나갈 때마다 1,000원이라는 돈을 항공권에 붙여서 저희가 이제 그 기금으로 모으는 건데요. 이거는 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외국인들한테까지 다 그 기금을 받습니다. 모든 뭐 국내외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아진 돈을 아프리카의 질병과 빈곤 퇴치 기여금 그 재원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혁신적으로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는 것은 뭐 몇몇 나라들이 지금 선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 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이 항공권에 이 개발 협력 기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 1,000원의 행복 기금 뭐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기금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죠? 일단 그 아프리카 현장에서 굉장히 구호 활동의 경험, 전문성이 있는 우리 NGO들의 활동 지원금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코이카의 이제 아프리카 사업 중에 일부 사업으로도 쓰이고, 그리고 국제 기구들 중에서 질병 퇴치와 관련되는 전문 기구들의 활동 지원에도 쓰입니다. 1,000원씩 모인 게 정말 골고루 잘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동호 씨에게 코이카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ODA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먼저 ODA 청년 인턴 제도가 있는데요. 청년들이 국제개발협력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제도입니다. 재작년부터 선발이 시작되었고요. ODA 청년 인턴은 국내 대학이나 NGO 그리고 연구소 등에서 ODA 사업 수행 기관 100여 곳으로 파견되어 1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또 코이카 해외 사무소 청년 인턴은 말 그대로 코이카 해외 사무소에 파견되어서 6개월에서 1년을 활동하게 되십니다. 이 제도는 업무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실제적인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업무의 중심에 바로 투입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만 지원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은 그만큼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굉장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코이카는 해외 사무소에 5월 중순경에 파견할 청년 인턴 모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이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5월 중순경에 모집을 한다고 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또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이건 어떤 사진이죠? 네, 보시는 사진은 방금 소개해드렸던 코이카 청년 인턴의 발대식 모습입니다. 그럼 주로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건가요? 졸업을 한 졸업을 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졸업한 학생들만요. 네. 졸업한 네, 그 다음 사진은 무슨 선서를 하고 있네요. 예, 대표자 선서 모습인데요. 네. 네, 이거 외에도 또 ODA와 관련된 자격증도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코이카에서는 일반인들에게 ODA 전문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ODA 전문가 자격증은요, 민간 자격증이지만 현재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자격증 보유자에 대해서 코이카 입사나 그리고 해외 봉사단원 선발 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격증 검정 과목은 개발협력의 이해, 개발협력 실천 전략, 개발사업의 이해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자격증 모습이 보이네요. 네, 혹시 코이카에서 가족들이나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공간이 혹시 있나요? 이 많은 노하우나 뭐 경험들을 알리는 전시관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래서 코이카의 지구촌 체험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구촌 체험관은 일반인이 개발도상국 생활 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공간인데요. 각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ODA 사업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음은 물론이고요. 각국의 먹거리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기 사진이 보이는데요. 저희 전통 의상 같은데 어느 나라 전통 의상인가요, 저건? 예, 보시는 의상은 캄보디아 의상인데요. 예, 이 전시에서 앙코르와트나 앞사라 무희 조각품 그리고 전통 의상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무슨 사진인가요? 예, 코이카에서 베트남 중부 지역 초등학교 건립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그 사업의 교실을 재현한 것입니다. 예, 코이카는 베트남전 당시에 유독 피해가 심했던 중부 지역에 22여 개의 초등학교를 세워주었었는데요. 예, 교실 풍경 어때 보이세요?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요. 저기 앞에 보니까 뭐 한글로 뭐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저것도 되게 귀엽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저게 전시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구촌 체험관에서 실제로 진행되었던 전시고요. 네. 그리고 이 사진은 또 뭘까요? 예,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문제를 지구본으로 매단 절 형상의 체험물로 구현하였던 베트남전 당시의 모습입니다. 예, 보니까 저울에 또 지구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사진을 보시면 베트남의 문화와 글로벌 이슈 중에 기후변화 문제를 다뤘던 천년의 우정, 베트남전 당시의 광경입니다. 기후변화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종이접기 모형으로 선을 보이고 스탬프로 기억하는 구간을 마련했었는데요. 또 옆에 보시면 자전거를 타고 베트남의 코이카 사업 구간을 여행하는 인터랙티브 설치물도 선보였습니다. 굉장히 전시관이 아기자기한 것 같아요. 동물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뭔가요? 예,
이건 차기 전시에 대한 포스터인데요. 아, 네. 예, 지구촌 체험관은 얼마 전에 관람객 수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예, 올해 3월부터는 불교 국가인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를 주제로 해서 지구촌에 피운 우단바라전이 시작됩니다. 올봄 자연과 어우러진 코이카 지구촌 체험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문화 체험과 프로그램 참여는 지구촌 체험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셔야 하는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지구촌 체험관을 검색을 하시거나 코이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우단바라전 다음 달부터 시작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네, 오늘 개발협력 외교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하면서 사전에 SNS를 통해서 질문을 좀 받았어요.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박은하 국장님께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는데요. 아무래도 이 여성 외교관으로서의 삶이 멋지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이 정말 많았어요. 먼저 국장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일들 간략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외교통상부에서 근무한 건 29년째거든요. 그래서 지난 28년 동안 해온 일들을 다 열거하기는 힘들고요. 일단 그 중국, 인도, 유엔 뭐를 포함해서 5번 해외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북핵 문제, 육자회담, 고구려사 왜곡 문제 등이 기억이 남고요. 그리고 유엔 대표부에서는 뭐 여성, 인권, 개발 문제 등을 담당을 했었고, 제가 문화외교를 담당할 때는 잘 아시는 그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한국 그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전시관을 만드는 그 작업을 국장님이 그걸 만드셨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제가 담당자로서 멋진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뭐 대통령 의전 업무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발협력 외교 담당하고 있고요. 네.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가 뉴스에서만 듣던 이 굵직굵직한 외교 현장에 모두 계셨던 것 같은데요. SNS에서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신 부분이요. 이 여성 외교관으로서의 삶이었는데요. 이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여성에게 조금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지난 29년 동안 외교관 생활 하시면서 여성 외교관으로서 어떤 고충이 있으셨나요? 모든 사실 그 직장 여성들의 고충이라고 한다면은 일과 가정을 어떻게 양립해 나갈 수 있을까, 균형을 어떻게 찾아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모든 그 직장 여성들의 고충인 것 같아요.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여성 외교관으로서 고충이 더 있다고 한다면은 해외 근무를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해외 근무 기간 동안에 이제 가정과의 양립 이런 것이 조금 추가적인 이제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도전도 있었고 또 도전을 극복한 만큼 보람도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가정과 지금 일을 양립하는 문제는 꼭 여성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맞벌이가 대세잖아요. 그리고 남자 외교관들도 부인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는 거는 지금 모두의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 외교 업무에서 여성이 가지는 장점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여성이 외교 업무에서 갖는 어떤 장점들 뭐가 있을까요?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 여성이기에 앞서서 외교관으로서의 그 자질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외교라는 것이 국익의 일선에 서 있기 때문에 정말 국가와 민족에 대한 뭐 사명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의학 실력, 그리고 외교라는 것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폭넓은 뭐 전문 지식들도 그리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사고의 유연성,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졌을 때 훌륭한 외교관이 되는 것 같고요. 뭐 여성이 좀 더 섬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보다 더 섬세한 남성 외교관들도 있고요. 제가 다른 남성 외교관보다 더 이렇게 터프할 때도 있거든요. 털털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여성 외교관이 특별히 남성 외교관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특별한 자질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국제 무대에서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조금 더 이렇게 눈에 띄고 좀 접근하기가 조금 더 쉽고 이런 것들은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뭔가 그 외교관으로서의 사명감이 눈빛에서 느껴졌어요. 그렇습니다. 외교관들은 매일 아침에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 셋째도 국익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느껴지네요. 마찬가지로 코이카에서 해외 봉사 활동하시면서 여성으로서 겪은 어려운 일들 뭐 어떤 거 있으셨는지 동호 씨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 남자들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예, 해가 지고 나면 거리에 여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예, 거리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바깥 활동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사실 처음에 그 자체가 너무 곤욕스럽더라고요. 무슬림 국가치고는 방글라데시가 여성 인권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음에도 양호한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단원들에 비해서 옷차림이라든지 뭐 안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SNS에 올라온 질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요점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페이스북에서 김희수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GO 봉사단으로 소속돼서 이번에 다가오는 4월에 케냐로 파견되는 김희수입니다. 네, 질문입니다. 아직 정부에서 시행하는 개발 협력은 분절화되어 있어서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적 차원에서 해외로 파견되는 봉사단을 모두 월드 프렌즈 코리아라는 브랜드로 묶었지만 다른 것들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원조, 유상원조를 시행하는 기관이 모두 다 다르고 또 수원국 중심으로 해야 되는 개발 협력이 정부 부처의 경쟁으로 인해서 수원국은 나름대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DAC 피어 리뷰를 받고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남겨주셨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든 정부 부처에서 다 ODA를 하고 싶다. 그 열망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다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는데 동참하고자 하는 거니까. 근데 좀 더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나 받는 나라를 위해서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다 그 피어 리뷰 동료 평가에서도 한국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ODA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는 본부 차원에서는 그 수원국의 그 개발 전략에 맞는 우리의 원조 전략을 통합적으로 만들고 그 전략의 틀 속에서 각 부처에서 기여를 하는 참여를 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 본부 차원에서는 좀 더 강화가 돼야 되겠고요. 산발적으로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큰 그림 안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장에서는 우리 재해공간하고 코이카의 현장 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채널을 좀 더 일원화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양한 뭐 세력들이 모이는 것도 좋지만 일단 체계가 잡혀야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어서 페이스북에서 고효정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발학 석사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한국의 개발 경험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 코이카 연수생으로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통계적으로나 도움이 필요한 정도로 봐서 이 아프리카에 더 도움이 필요한데 아시아의 원조나 지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아프리카에 더 계속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외교 업무 진행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 아프리카가 정말 더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아프리카를 더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참 저 동감되는 얘기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원조의 제일 많은 부분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아 국가들이 우리 이웃이잖아요. 그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가까이 있는 이웃부터 먼저 도와주게 되죠. 자연스러운. 네, 지리적인 인접성 그리고 문화적인 유사성 이런 것들로 우리 사업
사업들을 원조 사업들을 할 때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좀 아시아 국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아시아 국가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저희가 뭐 소외시키는 거는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프리카는 지구촌에서 가난한 나라 중에 가난한 나라들이 많이 모여 있죠. 채빈국이라고 하는 49개 채빈국들 중에 4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이에요. 절반이 훨씬 넘네요. 네, 그리고 아프리카 전 인구의 절반이 빈곤층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한 2배 이상 늘리겠다고 아프리카 국가들한테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특히 아프리카 연맹 AU하고 제가 공동 포럼을 개최를 해서 협력 방안, 협력 전략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도 계속 저희가 도와주지만은 아프리카하고의 파트너십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 하실 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트위터에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뜨거운 안녕과 퍼플 자누스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네, 다가오는 2015년이 되면 MDG에 대한 1차적인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평가의 주체와 평가 방법, 그리고 향후에 계속 진행이 될 건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상당히 개발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전문적인 지식도 많으신 분이 질문을 하셨네요. 네. 그 MDG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에서 어떻게 그 성과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엔의 그 MDG 타스크 포스라고 해서 유엔 기관들이 참여해서 평가를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내는 그게 있고요. 그 타스크 포스에는 유엔 기관뿐만 아니라 뭐 세계개발은행, OECD와 같은 주요 그 개발 기구들이 다 동참을 해서 매년 MDG의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매년. 네. 그리고 이제 그 보고서를 가지고 9월에 있는 유엔 총회 때 얼마만큼 우리가 진전을 이루었고 아직까지 남은 숙제는 이거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공통의 어떤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에는 중간 평가가 한번 있었습니다. 특별 정상회의가 유엔에서 개최됐죠. 그래서 2010년에 있었고 2015년이 MDG의 목표 시한이거든요. 그때 일단 정상들이 다시 한번 유엔에 모여서 MDG가 당초에 목표했던 만큼 달성을 했느냐라는 최종 평가를 하고 그리고 2015년 이후에는 국제사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새로운 목표를 이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MDG가 계속 진행될 것인가 하고 물어보셨는데 MDG 중에서 성과가 있는 부분은 이제 종결이 될 거고 MDG 중에서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2015년 새 그 목표에 반영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코이카의 손동호 씨께 질문 드릴게요. 네, 페이스북에서 김소연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네, 아프리카 봉사활동할 때 치안이나 병에 걸릴 위협에서부터 사전에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봉사활동에 대한 편견을 깨부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프리카 봉사활동에 대해서 흔히 가지신 오해들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잘 모르는 위험한 나라에 혈혈단신으로 남겨지는 봉사라는 오해이십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희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에는 단원을 파견을 하지 않습니다. 예, 3주간의 국내 교육 시에는 보건 그리고 재난안전교육, 건강관리 그리고 최근에는 호신술 강의까지 하고 있는데요. 또 각종 예방접종은 물론이고 현지에서는 1년에 한 번 정기 건강검진까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강 체크나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단원 전원이 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요. 24시간 SOS 에어 앰뷸런스 후송 시스템까지 이용할 수가 있어서 작은 것에서부터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원 각자가 주의사항만 잘 지켜주신다면 사실 2년간 활동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마음 놓고 가셔서 봉사활동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미투데이 커피우유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2가지 질문 해주셨는데요. 먼저 코이카에 입사하면 대부분 해외에서 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예, 사실 의무적이지는 않고요. 네. 사실 저희 코이카의 현장 중심 사업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해외 파견 인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업무를 많이 다양하게 경험을 하고 싶으면 해외 사무소 근무는 사실 좀 필수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2번째 질문인데요. 얼마 전 이 코이카의 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항상 연예인들이 같이 가더라고요. 여기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다 섭외된 연예인들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예, MBC 예능국에서 다 섭외해오신 연예인분들 많은데요. 예. 그렇구나. 사실 네. 연예인들이 2주간 스케줄을 완전히 비우고 해외 봉사 활동에 참가하겠다는 그 결정을 그렇죠. 내리기까지는 쉽지 않으셨을 2주면 거예요. 꽤 네, 크죠. 그렇죠. 예, 바쁜 와중에서도 사실 기꺼이 시간을 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던 분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이어서 페이스북 김은서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해외 봉사를 하고 싶은데요. 돈이 많이 들어서요. 다 자비로 가야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건 정말 실질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아까 계속 오해라는 표현을 썼는데 또 네. 오해십니다. 또 오해인가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과정을 조금 더해서 몸만 오시면 됩니다. 몸만요? 예, 파격적이죠. 네. 출입국 항공비를 저희가 항공비를 지원을 해드리고요. 항공비. 그리고 현지 생활비랑 주거비도 지급이 됩니다. 생활비랑 주거비까지 다요? 네, 매월 지급이 됩니다. 예, 그리고 현지 프로젝트 비용도 최대 5만 불까지 지원을 해드리고요. 2년간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국내 정착금도 있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적립을 해서 일시불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타 국가 봉사단원이나 다른 NGO에 비하면 사실은 코이카 봉사단원에 대한 지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탄탄한 편입니다. 정말 탄탄한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시 국장님께 드릴 질문인데요. 페이스북에서 안국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해외 개발 원조에 있어서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미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 외교부만의 전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기업들의 참여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해외의 다국적 기업들은 지금 아프리카다, 아시아다, 중남미다 해서 개발 원조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는 해외 진출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아주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 된 데도 많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개발 원조 분야의 참여는 미약한 상황이에요. 조금 아쉽네요. 근데 아쉽지만 또 고무적인 것은 우리 기업들이 이제는 우리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사회 공헌이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이제 하나가 될 거고요. 이제 사회 공헌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이 기업의 해외 활동의 장기적인 기반 마련이고 투자다라는 인식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가서 정말 개발 협력 활동을 갖다가 열심히 하면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그 기업의 얘기도 많이 듣게 될 거고, 그러면 물건을 살 때 기왕이면 한국 거를 사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확대라는 측면도 간접적으로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기업 경영 전략 차원에서도 개발 원조 분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체제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작년에 개발협력연대를 출범을 시켰죠. 그래서 개발협력과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각자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민관 협력 사업을 ODA 자금, 공적
자금과 민간 기업의 어떤 자금이나 기여를 결합시키는 그런 네.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더 활발해질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데요. 네, 실시간으로 지금 질문들을 많이들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딱 2가지 질문만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백소라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네, 먼저 올해의 외교인상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네, 기사를 찾아보던 중에요. 2010년 UN 여성기구 창설 협상 때 여성인권이 열악한 반대국들을 설득해서 창설을 이끌어내셨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외교인상 선정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굉장히 저한테는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010년에 유엔에서 여성 문제를 전담해서 다루는 여성 기구가 창설이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한 4년 내지 5년의 협상이 이제 있었고요. 유엔에서 다른 나라들의 이제 각 회원국들의 여성 지위와 여성 개발을 위해서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여성 인권 문제에 조금 취약한 나라들이 혹시 유엔이 이런 기구를 통해서 그 나라의 어떤 내정을 간섭하지는 않을까, 어떤 비판을 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측면에서 이 기구 창설을 좀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선진국이 나서서 여성 기구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나서서 우리 개발 과정을 봤을 때 여성의 권익이나 여성의 개발이 없이는 사실은 개발도 효과적이지 않더라. 여성에 대한 투자가 가장 효과적인 투자다. 이런 거를 저희가 실증적으로 그 나라들을 만나서 이제 설득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여성 기구를 만드는 것이 그 나라에 대한 간섭이 아니고 그 나라 여성들의 개발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구나 하는데 설득이 그 나라들이 됐어요. 그런 설득 과정에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은 어떤 뭐 개인이나 나라가 어떤 우려를 표명하거나 반대를 할 때는 정말 그 나라들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심으로 이해를 하는 것. 그 이해를 하면은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설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되게 설득하시는 과정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네, 이어서 페이스북에서 박경희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교육 분야 전공자로서 국제개발협력 교육이 정식 교육 과정에 포함되면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데요. 국제 이해 교육을 더 구체화시켜서 정식 교육 과정으로 도입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굉장히 정말 우리나라의 앞으로 국민들의 그 수준과 나라의 국격을 올리는데 중요한 그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정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함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 그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에 대한 인식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눔과 봉사의 정신 이제 함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중고교 교과서에 이러한 개발 협력의 중요성을 담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사들의 이 연수 과정에 이 개발 협력에 대한 과정도 포함을 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여기까지 받았고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몇 가지 국장님만이 갖고 계신 타이틀이 있는데요.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 네, 국장님께서 외교관 부부 1호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부 외교관으로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부부 외교관으로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네. 항상 그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동지를 항상 24시간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되고 이해해 저쪽이 주실 하는 수 일도 굳이 내가 설명을 안 들어도 되고 네. 서로 다 알고 이해할 네.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들고요. 네. 또 하나 장점은 네트워킹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네. 제가 뭐 다른 나라 외교관 한 사람을 잘 알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저희 남편하고도 잘 알게 되는 네.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희 남편이 뭐 네트워킹을 하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저하고 네트워킹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네트워킹에 있어서도 굉장히 장점이 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해외 생활을 할 때 공간을 뭐 비슷한 지역이나 같은 지역에 가지 못하면은 또 해외 근무 기간 중에는 또 따로 떨어져 산다는 거 뭐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거는 뭐 지금 맞벌이를 하는 외교관들의 공통된 지금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국장님, 근데 첫 만남 그럼 외교부에서 함께 만나신 거예요? 첫 만남 좀 궁금한데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 남편이 아마 제가 저처럼 훌륭한 멋있는 사람이 들어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네. 만나셨네요, 여기서 딱. 네, 저 외교부에서 업무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부러워요. 네, 국장님의 또 다른 1호 타이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외무고시 최초의 여성 수석 합격자시잖아요. 그리고 지난 2월에는 이 올해 외교인상도 수상을 하셨어요. 이 외교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젊은이들이 요즘 부쩍 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조언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 외교라는 분야가 굉장히 그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외교가 다루는 영역이 굉장히 넓고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어떤 특정 나라와의 관계를 다루는 부분도 있고, 경제 통상 부분도 있고, 또 기후 변화와 관련된 환경 외교 분야도 있고, 또 우리의 문화를 이 다른 나라에 전파하고 다른 나라 문화하고 우리나라 문화를 서로 융합시키는 그런 문화 외교 분야도 있고요. 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개발 협력 외교 분야도 있고, 영사 교민, 그러니까 재국민을 보호하는 분야도 있고, 굉장히 폭넓고 다양한 분야예요. 정말 다양해요. 제가 29년 동안 제가 해왔던 일을 다 읽어 못 드린다는 것이 그 많은 다양한 분야들을 너무 다양해서. 하는 것 자체가 항상 신선하고요. 항상 도전이 있고, 그래서 외교 분야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일선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가슴 벅차고 보람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교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훌륭한 사실 외교관이 되려면은 어느 어떤 뭐 한 분야만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폭넓게 그 지식과 경험을 쌓는, 그리고 교양도 뭐 이렇게 많이 높이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저희가 외교관이 좋은 뭐 나라만 다니는 게 아니라 좋은 나라보다는 사실 못 살고 어려운 나라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도전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진취적인 자세, 그런 것들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인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이카에도 최근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요. 이 코이카에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손동호 씨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요새 코이카에 지원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취업 박람회 같은 곳에 가면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다짜고짜 그냥 회사가 요구하는 스펙부터 물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취업을 한두 해 일찍 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봉사활동이든 NGO 활동이든 많은 경험을 쌓고 오시는 것이 토익 점수보다 장기적으로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말입니다. 제가 입사할 때 저희 동기들 평균 연령이 30살이었습니다.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면 앞으로 이 분야에서 일하게 되실 때 좀 더 깊이 이해하시고 훨씬 더 즐겁게 일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자리에 모시고요. 우리나라가 선한 이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현장을 함께 하셨습니다.
네,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여성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개발협력 외교의 가장 전선에서 멋지게 일하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